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허동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120년 전에 한반도의 명운을 가른 청일전쟁이 터졌고요. 그거보다 10년 뒤, 지금서부터 110년 전에는 러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두 전쟁으로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이 됐고 그 뒤에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그 아픈 한 세기 전의 역사를 그런 국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여기서 날갯짓을 하면 대양을 건너면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그 의미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1860년에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시켜요.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치고 들어가서 그 북경이 함락되고 자금성이 불타고 황제가 만주로 이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건 그쪽으로 피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 1860년의 북경조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먼저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 대포를 만들었어요. 1860년에 북경이 함락되고 나서야 중국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적어도 무기와 기술에 있어서는 서양 오랑캐한테 뒤졌구나. 그래서 중국의 사상과 제도는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양무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힘써 배우겠다. 그때 그 모토가 중체서용이에요. 중국의 제도와 사상은 지키되 서양의 용, 쓰임새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1860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북경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뭐냐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중간에 아이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맺냐 하면요. 지금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가장 서양 오랑캐 중에서는 중국과 가장 먼저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선정벌이라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와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정하는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은 적이 있고 서양인들 중에서는 가장 접촉의 역사가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영국과 프랑스라는 이걸 좀 밀어내 주기를 러시아가 중재해달라. 그래서 러시아가 해주겠다. 대신 대가가 있어야죠. 그 대가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연해주. 우리 두만강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한 그쪽을 갖다가 할양해주면 이 영불연합군이 물러나도록 해주겠다. 그런 가조약을 맺어요. 1860년에 북경이 함락된 다음에 북경조약이 맺어질 때 러시아가 얻게 되는 게 연해줍니다. 근데 이게 작은 날갯짓이에요. 러시아가 우리와 적경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호랑이와 이리어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특히 영국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위협할 수 있던 나라가 대륙 세력 중엔 러시아예요. 이 둘이 세계적으로 쟁패를 벌이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부딪혔다면 100년 전 제국주의 시대 때는 러시아와 영국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톡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은 1년에 넉 달이 얼어 있어요. 한 군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내려와서 원산이나 진해 같은데 이런 데를 갖다가 항구로 얻게 되면 태평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무역, 인도 식민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860년 연해주를 얻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이 깨져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서양 오랑캐,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바다에서부터 오는 오랑캐란 뜻이에요. 이 오니까 이 나뉘어져 있는 힘으로는 분권화된 힘으로는 이 막강한 서구 열강의 침에 맞설 수가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싹 떴을 때 다시 그러면 옛날에 천황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거든요. 천황으로 해서 통일된 국가를 이뤄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게 존왕양이 운동이에요. 그 결과 왕정복고, 그러니까 고대의 일본 왕, 즉 천황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천황제를 다시 복고합니다. 근데 이 복고이지만 천황제가 다시 복고됐지만 서구 근대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서구식으로 다 바꿔요. 근데 다 바꾸는데 다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 근대가 이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이 헌법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든가 기본권이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헌법은 1899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일본의 헌법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만대토록 한 계통에서 나온 천황이 통치하는, 즉 살아있는 신인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신국이다. 이런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사츠마본의 무사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일본 전통의 사무라이 복장을 입었고 한쪽은 서구식 옷을 입었대 일본식 상투를 텄어요. 이게 메이지신 직후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혼동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나온 국민국가 형태, 잘난 국민국가가 제국주의예요. 그 첫 단계를 밟은 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게 지금 중국은 1860년서부터 무기나 기술은 받아들였고 일본은 무기 기술 외에 서양의 모든 것을 배워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흥선대원군 다 아시죠? 대원군이 쇄국 양위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쇄국,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양이, 오랑캐, 특히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라는 거죠. 그 옆에 사진이 하나 있죠. 척합이라는. 그 척합이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문호를 닫아 걸고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 바닷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 이러한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와서 문호를 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원군은 거기에 맞서서 싸웠죠. 그래서 다 격퇴를 했어요. 이겼을까요, 과연? 자, 신미양요를 보죠. 1871년.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게 신미양요 때부터 남아있어요. 병인양요 때는 사진기가 나오기 전이라서 판화로 스케치한 것들이 남아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도망가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어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을까? 우리는 서양 오랑캐, 미국이 물러갔으니까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거기 숫자기가 있어요. 저게 어재현 장군이 지휘부가 있던 데 걸려있던 깃발이에요. 이 숫자 깃발은 미국이 그때 약탈해가지고 전리품으로 노획을 해서요. 미국이 갖고 갔다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다시 반환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때의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는 상징물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때 졌던 이유가 뭔가를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 그때 신미양요를 갖다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남북전쟁 이후에 겪어본 전쟁이에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 군인은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측의 기록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국민도 능가하는 감투정신으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진지를 지키다 싸우다 죽었다. 근데 우리는 측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서양인의 배가 내뿜는 포연이 천하를 뒤덮어도 동방의 해와 달은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긴 건 맞죠. 물러갔으니까. 그렇지만
신승입니다. 가까스로 이긴 거예요. 미군 측 공식 기록을 보면요. 조선군 전사자가 350명이에요. 미군 전사자는 3명이고 중상자가 5명이고 경상자가 5명이에요. 이건 무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겨놓고 포기하고 갔을까?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은 서양 걸 배우고 있었고 모든 거를요. 중국은 무기라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참담합니다. 1871년에요. 중국하고 일본이 서구식 조약을 맺어요. 중국은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건 네모난 세계의 네모난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중화요리 이렇게 써놓잖아요. 가운데서 화려하게 빛나는 문명이란 뜻이고요. 네 귀퉁이에 오랑캐가 있죠. 이 오랑캐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조공체제예요. 일본도 조공체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조약이라는 건 서양식 국제질서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같이 조그만 나라나 프랑스 같이 큰 나라나 조약을 맺으면 주권국가로서 호혜 평등이에요. 근데 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1871년에 청일수호 조규라고 해서 서양식 국제질서로 새롭게 맺어져요. 이 청일수호 조규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요. 1조에 방토 불가침 조항이 들어가요. 근데 방토 불가침 조약에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속방,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우리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게 청일수호조규 1조에 들어간 거고, 대신 중국과 일본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밑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저거 한 거죠. 그래서 청조가 종래 속방으로 간주하던 일본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게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체제에서 이제 조공 체제라는 게 무너지고 조약 체제라고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바뀌고 있을 때가 1871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약을 처음으로 맺은 게 언제죠? 1876년.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나 다 강화도 쪽으로 들어왔죠. 왜? 서울로 식량이 운송되는 길이 그 강화도 해협이에요. 그 사이를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밥을 굶게 되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서구 열강에 제3세계 침략할 때 쓰는 정책이 포함외교예요. 딱 차단을 해버리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걸로 해가지고서 그 포함외교에 굴복해가지고 미국에 개항을 당해요. 근데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쓴 게 1875년 운양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맺어지는 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식 국제질서에 편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지금 이게 강화도의 연무당이라는 건물에서 조약을 맺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밖에는 대포들을 쭉 늘어놓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그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제일 처음에 1조가 뭐냐 하면요.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주권을 보유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1871년에 중일 간에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 1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주국이랑은 뭐냐 하면 일본이 침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속방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포함된 게 1조예요. 그래서 종주권을 갖다 부인함으로써 조선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왜 벌어졌냐? 연해주를 러시아가 할양받은 다음에서부터 생기는 일이에요.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본이 미국한테 배운 걸 우리한테 그대로 써요. 그때 건너간 게 수신사예요. 이 그림 보면은요, 통신사의 행차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통신사, 수신사 가운데 뭐가 써있죠? 신자, 믿을 신자죠? 예의와 의례예요. 신뢰. 예. 근데 세상은 뭐냐 하면 주먹이 앞서던 파워폴리틱의 세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영국 신문에 실린 그 사파예요. 이 밑에 달린 설명이 화석화된 행진이다.
수신사 김기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본에 갔다 와서 남긴 책이 일동규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행실을 보이고 강직하게 인의를 말해 일본인들이 고집스럽고 편협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관대하고 후하게 대했다. 근데 1884년에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돈 만행짜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웃의 계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일으킬 여유가 없다. 서양 문명국가 진퇴를 같이해 이웃이라고 봐줄 것이 아니라 서양인의 방식에 따라 대해야 한다. 이게 유명한 타라론이에요. 정확하게는 타라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서구로 들어가자. 구라파로 들어가자. 중국과 한국은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 서구 열강과 친해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는 예의와 신의를 지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다. 시간이요. 똑딱똑딱 하고 가고 있을 때 우리 시계는 똑이요 딱이요 하고 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그때 10년은 향후 100년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결국 우리가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건 언제냐 하면요. 1880년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은요. 김홍재 이 일본 사진관에서 찍은 건데 수신사인이라는 도장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서구가 일본이나 중국에 맺은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불평등한 거냐면 관세권을 부정해요. 그래서 5% 일방적인 5% 협정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불평등한 5% 관세조차 우리한테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고서 계속 관세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80년에 수신사가 간 게 김홍집이 간 이유는 세칙 협상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권을 위임받았느냐, 그러니까 국왕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위임장을 줬느냐, 그것도 몰랐죠.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협상해도 도장 갖고 간 게 찍을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71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서구식 관례대로 동경에는 청국공사관이 개설돼 있었고, 이 김홍집이 중국말은 못해도 필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중국이니까 그래도 일본보다는 가가지고 청국공사관 직원들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필담을 나눈 거예요. 그때 중국 공사관 직원 중에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홍집에게 필담한 내용을 김홍집이 돌아올 때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조선 책략이에요. 조선 책략이 뭐냐? 조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조선 책략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작처당. 자, 연작처당이 뭐냐 하면 초가집이에요. 제비도 집 짓고 참새도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초가에 불이 붙었어요. 타들어오는데 불난지도 모르고 지지배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이 지금 처한 형국이다. 김홍집이요, 일본에 있을 때 황준원한테만 중국 사람에게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일본의 고위공직자들,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로나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다. 빨리 대비책을 세워라. 하는 공로증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 결정판이 뭐냐 하면 조선 책략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조선의 살 길, 러시아라는 무서운 나라가 지금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그 살 길이 뭐냐? 균세와 자강이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결속을 다지고 결일본, 그리고 연미국, 미국과 연대해서 러시아를 막아라. 이게 균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강은 뭐냐 하면 힘길러라. 군대 키우고 공장 세우고 이거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중국의 본뜻이 숨어져 있어요. 중국과 친하라. 이건 뭐냐 하면 속방임을 계속 유지해라.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지 말고 그 밑에 계속 있어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다 고종에게 바쳤어요. 고종이 중신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어요. 큰일 났다. 러시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강해야 되고 균세, 세력 균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건요, 의정부와 맞먹는 기관이에요.
의정부와 육조 말고 새로운 업무, 무역하고 외교 맺고 말이죠. 그리고 군사 키우고 하는 걸 만들 새로운 기관으로 통일기무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사 시찰단은 뭐냐 하면 벼슬하는 관리들인데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세관은 어떻게 돌아가고 군대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 대장성 뭐 이런 각 성들 있죠. 여기서는 어떤 직제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거를 넉 달에 걸쳐서 일본에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급 지식은 그 일본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영선사 이건 뭐냐면 선발해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대포 만드는 공장이요. 북경 앞에 천진에 있었어요. 이 천진에 있는 기기창이라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장장이 제일 잘 철 다루는 사람 뭐 이러한 기술자들 있죠. 이런 사람을 100여 명을 선발해서 이끌고 간 거예요.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선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다 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별기구는 뭐냐 하면 일본 교관을 초청해가지고 신식 군대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 앞에 선 사람이 일본 호리모토라는 일본인 교관이고 이 신식 군대인 별기구는 우대를 하고요. 구식 군대들은요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1년이 넘어서 13개월 만에 급여를 줬는데 돌이 반 섞인 썩은 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식군들이 이 불루노 해가지고 터지는 게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해요. 또 대포 쏘고 쇄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공사관이 있던 게 불탔어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출동하고 중국군도 출동했어요. 중국군 3,000명이 이모군란 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어디 들어오냐면요. 서울운동장 있던 거기에 3,000명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힘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을 흉내내는 세칸다리 임페리알 레중으로 바뀐 거예요. 부차적 제국주의 국가가 됐어요. 이모군란은요, 그 역사 시기를 거꾸로 돌렸고요.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생긴 게 갑신정변이에요. 자, 갑신정변은요, 김옥균, 서강범, 박용효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메이지 유신, 일본을 따라서 급격한 변혁을 일궈내려고 했던 게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3.1천하. 그러니까 3일 동안 집권했다가 무너져요. 이 사람들은 서구 근대를 가서 미국에서 대학 배우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깨 너머로 본 거예요. 어설펐어요. 김옥균이 믿은 건 청벌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다른 외세와 전쟁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김옥균이 처음에 믿은 외세는요, 미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조미조약 1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거중조종이라고 하는 외교 용어가 있어요. 거중조종은 뭐냐 하면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 미국이 나서서 중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금과 옥조,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수사, 정치적 수사예요. 꾸민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를 하니까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근데 미국은요, 이 푸트공사라는 사람이 초대 주미공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사해서 미 국무성에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파견된 초대 주미공사는요, 직함이 특명정권공사였어요. 이거는 동경에 파견된 거랑 북경에 파견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그때 당시 있죠. 무역이 제일 큰 이권이에요. 국익에. 근데 한국은 수출할 게 쌀하고 소가죽, 사람 머리털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푸트공사를 강등시켜. 변리공사로. 그러니까 푸트는요,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사표 내고 돌아가 버려. 즉, 미국의 입장에선 그때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 중립주의, 불간섭주의 정책을 택해요. 그러니까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온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청불전쟁 터졌죠.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이 기회에 중국을 몰아내고 한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 이 둘의 동상이몽이 맞아서 일어나는 게 3.1천하예요. 근데 이걸 진압한 게 누구냐면 원세계라고 중국군 장교 중에 하나가 중국군 사령관이 상을 당해서 중국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자기 책임하에 동병을 해가지고 군사로 움직여가지고 3일 만에 진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원세계가 뭐가 되냐 하면 감국이라고 해가지고 식민지 총독부의 총독은 아니고
통감에 가까운 그런 간국이 조선의 궁궐 앞에 보면요, 함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높은 관리라도 궁궐 앞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말을 내려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원세계는 가마 타고 말 타고 그 국왕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했죠. 이렇게 원세계가 횡포를 부렸어요. 그때 제일 크게 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먹물이 들면 어떻게 해요?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중국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물이 못 들게 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못 배우게 하는 게 최선이죠. 1881년서부터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날 때까지 일본에 유학생이 한 100명 나가 있었고 미국에 유길준이라는 유학생도 갔었어요. 다 소환을 해서 유학생들 죽였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차관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막았어요. 그 원세계가 우리가 일본이 우리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증오하잖아요. 그 전에 중국이 한 일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10년이 갔어요. 자, 1894년. 1884년서부터 1894년 동학농민 봉기가 터져요. 갑오농민 봉기. 1894년에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갑오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왜 일어났냐? 10년 동안 개혁해야 되는데 원세계하고 거기에 야합한 민씨척척 정권이 개혁은 안 하고 가렴주구만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더 못 살게 됐죠. 그러니까 대원군 때는요 좀 깎아줬거든.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전봉주는 대원군하고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 봉기예요. 이게 터지니까 진압을 못하니까 중국이 개입을 해요. 전주에 전봉주 군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까운 아산 쪽으로 상륙을 해요. 그때 일본이 내각이 총탄핵을 당했어요. 그 안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뭐냐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재물포로 상륙해요. 그리고서 일본이 항상 하는 게 러일전쟁, 청일전쟁,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에요. 선전포고 이전에 적의 주력을 먼저 타격을 줍니다. 송안 앞바다에,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중국군 군함을 갖다 격침시키고 급습을 해요. 이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동학농민봉기도 있었고 갑오경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본과 연동해가지고 일본식 개혁을 하려던 개화파들은 원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다시 진출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국군을 쳐서 청국군이 쫓겨서 평양성 있는 데로 도망갔고 나중에는 만주로 도망갑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갑오경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들이 벌어지고 허든 게 지금 1894년에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12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120년 전의 역사를 왜 보느냐? 오늘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역사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일본 지금 집단 자위권인가 얘기하면서 오고요. 중국 동북공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동북공정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사공정이에요. 청나라 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속국으로 계속 묶어둘라 그랬죠.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게 똑같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긴장관계가 높아지죠. 100년 전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자, 동아시아의 패권이 엇갈린 게 청일전쟁이에요. 이때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집트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한국을 1905년에 우리 보호국이 되잖아요. 이때 이미 보호국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노우에 가오로라고 하는 뇌이주의 신 일으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외무부 장관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외무부 장관 밑에 조선공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득하는 임무를 맡고 온 거예요. 근데 조선왕조를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 대륙 세력이죠. 그래서 러프, 독, 삼국이 간섭을 해서 일본이 한국을 몰라갔던 걸 저지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노우에 가오로가 실패를 하고 돌아갔고요. 그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이뤄내는데 공신이 누구냐 하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일본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일본의 압박에서부터 놓여나서 우리가 살 길이 뭔가 하고 생각한 게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국왕이. 그래서 한 1년 동안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신정변 때 그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만든 게 독립신문이에요. 독립협회. 이 사람들은 서구처럼 민권 그리고 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는 입헌군주제 이런 걸 꿈꿨어요. 여기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만민공동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진압한 게 누구죠? 한국협회.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예요. 자,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남은 건 학생들만 남았어요. 양반 관료들은 한국협회 들어와서 저거 하니까 다 도망갔고 남은 건 학생이었고 진압한 사람들은 한국협회, 부르주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구 근대를 이끈 거 원래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였다 그랬죠? 그러지 않았다는데 우리 역사에 그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초로 열린 공론장이에요. 공론장에서 권리가 있으면 책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고 양반이 다스렸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하죠. 지금은 시민사회거든요. 100년 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자면 시티즌십 오블리제, 권리를 누리려면 책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권리만 얘기하고 책무는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거 100년 전 역사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렇게 세력 균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워지는 나라가 대한제국이에요. 황제의 나라죠. 대한제국. 저때 대한제국은요. 자, 중국 천자의 지배에서 놓여놨죠. 청일전쟁으로. 일본도 천황이고 러시아 짜르. 자, 우리 백성들을 뭘 원했죠?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원했죠. 그거 누르고서 누구처럼 되고 싶었겠어요? 우리 일본에게 먹히는 거 누가 구해줬죠? 러시아. 짜르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 사진은 많은 걸 얘기해줘요. 키 큰 사람이 순종 황제예요. 황태자였죠. 그리고 고종 황제, 광무 황제란 말이죠.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의 옷이냐면 짜르와 같은 옷이에요. 자, 근데 국민국가의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때 일본은 일본형 국민국가를 세웠다 그랬죠. 메이지 유신 때. 일본식의 국민국가, 밖에서 볼 때는 국민국가 이거 아니고는요, 자국민이 암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은 국민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백성들이 백성으로 있게 했죠. 신민, 다스려지는 사람. 우리는 시민이죠. 주체죠.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 통치의 객체. 자, 을사늑약, 황제가 도장 찍음으로써 나라가 없어져요. 왜? 황제의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이 고종 황제가 거처하던 데가 어디예요? 경운궁, 지금 덕수궁이죠. 이 경운궁 옆에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다 거기 있었죠. 자, 밑에 지하 통로도 러시아 공사관 쪽에 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의 힘에 기대서 연명한 거죠. 자, 그게 무너지는 게 뭐죠? 러일 전쟁이에요. 자, 이 서울 시내를 질주하고 있는 일본군이고요.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중립선언했어요. 중립선언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청일전쟁 때 어디가 이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이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일 전쟁 때 어디가 이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이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쟁패할 때, 러일 전쟁 때 일본의 전비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전비를 누가 대줬죠?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인디안 침입 막기 위해서 장벽 쌓은 월. 거기가 지금 미국 금융의 중심지죠.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17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영국이 도와줬어요. 제1차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카스라 테프트 미락 들어보셨죠? 필리핀에 대한 미국 지배 인정하는 대신에 조선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그때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죠. 미략은 조약과 다르죠.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알려진 건 1920년대 후반이에요. 몰랐어요. 아직도 100년 전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를 순망치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한반도 흉기론이에요. 러일 전쟁은 우리가 볼 때 침략 전쟁이죠. 일본의 우파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정당방위다. 러일 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동용권을 지키기 위한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야스쿠니 신사, 그 침략 전쟁의 주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어요. 지금 긴장이 동아시아 지역에 높아지고 있죠. 120년 전에 청일전쟁, 110년 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때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때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오늘 우리 번영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성만대,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앨리스라고 해가지고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앨리스가 왔을 때 이미 카스라 테프트리 밀약이 맺어진 뒤에 온 거예요. 그때 이게 명성황후 능이에요. 홍능. 이 일본이 헌짓, 명성황후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를 지금 국권을 뺏으려고 그러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없는 공주는 성마위에 올라타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우리가 1905년에서 1910년 보호국으로 넘어갔다가 식민지가 될 때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죠? 왜 5년이 걸렸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의병전쟁 해서 일본에 맞서 싸웠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이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 맺고 영일동맹 맺었을 때 다 일본 편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한 번 편됐다가 인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은 국익이에요. 미국이, 영국이 이 러일 전쟁에서 왜 일본 편을 들었냐면 러시아가 이길까 봐 든 거예요. 미국이 먹고 싶었던 건 만주예요. 러시아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던 게 만주고. 그래서 그거를 뺏어내는데 일본이 5년 걸린 거예요. 미국 설득하고 러시아 설득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막 주판을 놓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면 자기가 손해일까 일본이랑 손잡는 게 이익일까 그거에서 5년이 더 걸린 거예요. 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이게 뭐냐 하면 파워폴리틱이에요. 힘의 정치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예요? 그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합집산합니다. 그 이합집산하는 주된 저거는 뭐예요? 국익, 자기 나라의 이익. 우리가 영원히 좋은 친구도 없고 영원히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을사늑약의 현장입니다. 자, 대폭 깔아놓고 이때 2만 명의 일본군이 서울을 에어쏜 사이에서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찍어낸 거고 황제는 도장 안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원천무효예요. 그렇지만 보호국으로 전락을 했고요. 1910년 되면은요, 망국의 아픈 역사를 쓰고 맙니다. 저 사진 보시면요, 가운데에 광무 한제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순종이 있고 영친왕이 있고 데라우치 총독이 있고 이게 덕수궁, 지금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어요. 약육강식의 국제정치판이 다시 돌아왔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하는 건 뭐예요? 지정학적 위치예요. 중국은 우리를 순망치안으로 생각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가슴을 겨누는 흉기로 생각하고 100년 전에는 우리가 살 길이 세력균형하고 자강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100년 전에는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할 때 구경꾼, 아까 그 사진 봤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진 않죠. 자, 우리 주변에 강자가 있더라도 이 골목에서 요새 놀러 간 기억들이 없을 거예요. 아파트 세대들은.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골목에 골목대장이 있었어요. 이 골목대장이 이 주먹으로 이제 그 골목을 편정한다면 정글의 법칙이 저걸 한단 말이죠. 이 골목대장한테 맞으려면요, 안 맞으려면 10대 맞더라도 코 한 대 때려야 돼. 그래서 코피가 나면 그 골목대장이 날 때리고 싶어도 자기 코피 날 각오를 해야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인 거예요. 자, 100년 전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돌아보면 말이죠. 느껴지는 게 많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100년 전에 그 우리가 생존 전략으로 세웠던 균세와 자강 아직 유효합니다. 자강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가져야죠. 우리 지금 시민사회를 살죠.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무 다해야 됩니다. 지금 100년 전하고 유사한 상황이 돌아오고 있을 때 오늘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모두입니다. 시민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과거에 100년 전, 한 세기 전에 아프디 아픈 우리 역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와신상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역사를 돌아보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해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와신상담, 우리가 깔고 누워서 항상 등이 베기는 뗄나무이자 핥아서 쓰구나. 그렇지만 이 굴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게 한 세기 전에 우리 슬픈 역사입니다. 러일 전쟁 110년 전에 일어났죠. 청일 전쟁 120년 전에 일어났죠. 그때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 미래의 진로를 걱정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에 맞서 벌였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일본하고 중국이 천자천왕으로 높다면 조선 국왕은 그 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라.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태영을 하던 틀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실시가 됐어요. 또 다른 형태의 착취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읽고 제대로 된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문명국으로 가자. 그때 일어나는 게 3.1운동이에요. 누구나 다 나와서 만세를 불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란 거죠. 이런 이상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우리의 오래된 미래였어요.